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딱 40살이 된 김은혜라고 해요. 지금 제 얘기를 들어주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40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40이라는 나이를 지난 인생 선배님들도 많으시죠? 여러분들은 40을 어떤 마음으로 맞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40살을 넘기셨나요? 제 주변에는 40살 맞이를 호되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30 될 때랑은 차원이 다르다 어쩌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근데 저는 30이 될 때도 크게 동요하거나 그런 게 없었고 40살이 된다는 것도 별 느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뭐.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혹독하게 마음 맞이를 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잃은 것도 많지만 잃어버린 것들은 잊어버리려고. 그보다는 얻은 것들을 다시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스스로 다짐을 하듯이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나이를 제일 먼저 밝혔었잖아요. 제 나이 40. 지금까지 저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게 암이라는 나쁜 병이 찾아왔어야 했는지 종교도 없는 제가 온갖 신들에게 다 묻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지금은 암이라는 병이 찾아와 준 것이 제 일생일 때의 천운이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 덕분에 남편이란 놈과 시댁 사람들의 시커먼 속, 그들의 실체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같이 확실하고 철저한 걸 좋아하는 애가 남편과 시댁에 있어서만큼은 왜 그렇게 관대하고 느슨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그만큼 남편을 믿고 사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한 것이니 후회 같은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후회하는 대신 그 인간들을 철저하게 박살내줘야죠. 누구나 다 힘든 시절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태어나서 줄곧 꽃길만 걷는 사람들도 없진 않겠지만 좋은 일, 힘든 일 번갈아 겪어가며 사는 게 평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경우에는 힘든 일들이 너무 빨리 찾아온 것뿐이라고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일 때 부모님 두 분이 모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저나 동생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큰 집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더부살이를 오래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큰 집에서 나와서 동생 데리고 여관 달방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동생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생각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동생이 저보다 5살이나 어리거든요. 저도 어렸지만 저보다 훨씬 어린 동생이 큰 집에서 마음고생했던 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공부도 동생만 시켰어요.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돈을 벌었죠. 동생이 공부를 썩 잘한 건 아니었어서 경기도에 있는 4년제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저는 너무 뿌듯했어요. 동생에게 돈은 내가 벌 테니 너는 다른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제 말이 동생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동생은 대학에 다니는 동안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그때 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언니, 이제 내가 돈을 벌게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언니 뒷바라지 해줄게. 언니 공부해서 지금이라도 대학 가, 응? 왜? 언니가 고졸인 게 그래서 하는 일도 변변하지 않고 그런 게 좀 부끄러워서 그래?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한테 좀 그런가? 언니도 참 무슨 그런 말이 있어. 내가 어떻게 그래. 언니가 나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 언니가 나 때문에 대학도 포기하고 온갖 험한 일들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아온 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 이젠 내가 언니 뒷바라지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벌게 됐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런 거야? 아휴, 내 동생 이제 다 컸네. 이제 정말 다 컸구나. 그런데 언니한테 미안하다는 생각하지 마. 응? 내가 좋아서 한 일이야. 그리고 나는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만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살고 싶어. 이제와 대학 공부를 꼭 하고 싶을 만큼 공부에 한이 맺힌 것도 아니고. 이미 나는 돈 버는 게 너무 재밌거든. 못 말려 정말. 돈 버는 게 그렇게 좋아? 이제 좀 쉬엄쉬엄 해. 아직 젊으니까 모르겠지만
나는 언니 그렇게 너무 고생하는 거 싫어. 걱정도 되고 말이야. 걱정도 팔자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건가? 내 걱정하지 말고 월급 받으면 그걸로 사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또 저축도 하고 그래. 알았지? 동생에게 한 얘기는 다 사실이에요. 동생에게 얘기한 것처럼 더 이상 동생 뒷바라지에 돈이 들어가지 않게 된 후로도 돈 버는 재미에 투잡 쓰리잡은 기본이란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돈 버는 재미를 알아버려서 그게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일만 하며 살 줄 알았는데 30살엔 결혼도 했답니다. 연애를 길게 한 건 아니었는데 결혼해도 좋을 사람이라는 확신은 들었던 것 같아요. 30살에 결혼을 했으니 올해로 남편과 결혼한 게 10년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매일 얼굴 보고 살게 된 건 얼마 안 됐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이 외국 어선을 탔거든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 나는 그 말이 정말 좋아.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젊고 건강할 때 몸 써서 일하는 거지. 배 한 번 타면 월에 5,000불까지도 벌 수 있대. 지금 내가 한국에서 뭘 해도 그렇게는 못 벌잖아. 원양어선 말하는 거지? 그거 한 번 타면 몇 달씩 바다에 있으면서 고기 잡아야 한다던데 그런 거 아니야? 한 번도 안 해봤잖아. 힘들지 않겠어? 말했잖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말이야. 힘들고 고생스럽겠지. 그래도 벌 수 있을 때 왕창 벌어서 건물이라도 하나 사고 나이 들어서는 새 받아 먹으며 편하게 사는 게 내 꿈이야. 결혼하자마자 몇 달씩 헤어져 있자는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줘. 내가 이해해줄 게 뭐 있어. 자기가 힘들게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안쓰러워서 그러는 거지. 그래,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나이 들면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살자. 나도 여기서 열심히 벌고 아껴 쓰면서 돈 많이 모으고 있을게. 그렇게 말해주니까 좋다. 고마워. 역시 자기랑 나랑은 잘 맞을 줄 알았어. 1년에 한 번도 못 들어올지 몰라. 그래도 계속 바다에 있는 건 아니고 한 번씩 육지에 들어가고 한다니까 그럴 땐 영상통화라도 하고 그러자. 우리 아직 젊잖아. 남편은 그렇게 외국어선을 타고 고기를 잡는다고 바다로 나간 거예요. 연애 기간도 짧았는데 결혼하자마자 생이별을 한 거였으니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좋아 죽겠다고 유난을 떨면서 결혼했던 건 아니었지만 서로 많이 좋아해서 결혼까지 한 거였으니 떨어져 있는 동안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져서 사이는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애는 없었죠. 애 만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원양어선 타는 남편이 몇 년 만에 들어와서 딱 하룻밤 있다가 갔는데 애가 생겼다는 둥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부부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몇 달에 한 번씩 남편이 육지에 내리면 영상통화를 통해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새카맣게 탄 얼굴이 어찌나 수척해지는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악착같이 벌었는지 몰라요. 고졸로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연봉이 높은 일들도 거의 없고 말이에요. 그런데 소위 연봉 많이 받는다는 사람들 연봉 있잖아요. 그만큼 벌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그만큼 일을 많이 한 거죠. 보통 3-4개의 일을 했어요. 남들 8시간 일할 때 저는 8시간을 16시간처럼 썼던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잠을 덜 자고 그만큼 시간 투자를 해서 일을 많이 할 때도 있었죠. 그렇게 번 돈으로 작은 집을 하나 샀답니다. 은주야. 우리가 어렸을 때 큰 집에서 더부살이 하면서 서러움을 겪어서 그런지 내 이름으로 된 집이 갖고 싶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간절했나 보더라고. 집 계약을 하고 나오는데 눈물이 다 날 것 같더라. 그럼 눈물 날만해. 언니 장해. 정말 대단한 거야.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언니 나이에 자가를 갖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맞아. 근데 지금 당장 나 혼자 그 집에 들어가서 살 건 아니고 네 형부 돌아오면 같이 살 수 있는 우리 집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고 뿌듯해. 그러게나 말이야. 형부는 진짜 결혼 잘한 거야. 언니 같은 여자가 어딨니? 당장 들어가서 살 생각으로 산 집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작정하고 투자할 생각으로 골라서 산 집도 아니었는데 우연히 그게 대박이 난 거죠. 집값이 잠깐 사이에 엄청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부동산의 재산 가치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하니까 뭔가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그냥 조금 관심을 갖게 되었던 거죠, 뭐. 제가 투자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부동산 사 모으는 재미로 또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목 좋은 상가를 하나 사고 거기에 작은 분식집을 차렸어요. 상가 사면 바로 쇠 받아 먹을 거라더니 언니가 직접 장사를 할 거라고? 그러려고. 떡볶이랑 튀김, 국수 같은 메뉴 몇 가지랑 어렸을 때부터 은주는 해먹이던 간장계란밥, 고추장볶이 김밥 그런 메뉴 몇 가지 추가해서 소박한 분식집을 한번 해볼까 해. 배달하는 음식 장사가 괜찮아 보이는 거야. 어차피 가게도 엄청 좁거든. 그래서 배달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럼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인건비도 안 들고 괜찮을 것 같은 거야. 맞아. 언니가 해주던 간장계란밥이랑 고추장볶이 김밥 맛있었는데. 근처에 공사하고 있는 건물도 있던데? 완공되고 사무실들 입점하면 배달 장사 꽤 잘 될 것 같고 말이야. 우리 언니 대박 기원 파이팅! 동생 말처럼 공사 중이던 건물들이 완공되고 사무실들이 입점하기 시작하면서 장사가 너무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점심은 물론이고 저녁이나 야근하면서 야식으로 시켜 먹는 직장인들이 부쩍 늘어서 영업시간을 늘려야 할 정도로 잘 됐어요.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나니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한 적도 없는데 분점을 내고 싶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기더라고요. 욕심이 났죠. 근데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업을 키우는 것은 아무래도 겁이 났기 때문에 그리 멀지 않은 동네에 분점 딱 3군데만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또 상가를 샀고 분식집 바로 옆에 7평짜리 짜투리 상가에는 테이크아웃을 전문으로 하는 커피집도 하나 냈는데 분식집 손님들을 그대로 흡수하기도 했고 가성비 카페로 홍보가 잘 된 덕분에 카페 장사도 재미가 쏠쏠했어요. 그야말로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서 일만 하며 살았죠. 그리고 분식집 근처에 참한 건물이 괜찮은 가격으로 나왔길래 좋은 기회다 싶어서 대출도 좀 받아서 건물을 샀답니다. 제 나이 37에 건물주가 된 거예요. 건물에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분식집과 카페 운영하면서 떡볶이를 비롯한 메뉴들도 제가 직접 만들고 이전과 똑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어요. 작은 건물이긴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건물주도 됐으니 남편에게 이제 배 그만 타고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겠냐고 말했는데 마침 남편도 배를 그만 탔으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귀국을 앞두고 내심 기대를 하기도 했어요. 남편도 그동안 돈을 많이 모았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구나 싶어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남편 먹일 따뜻한 밥상을 차렸죠. 남편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고 남편을 꼭 안아줬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앞에서 오열하다가 거품까지 물며 쓰러지는 거였어요. 너무 놀라서 119에 신고해 응급실에 갔고 수액을 맞고 일어난 남편에게 물었죠.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 거야? 무슨 일이길래 쓰러지기까지 하는 거야? 너무 걱정돼. 그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게 내가 7년 동안 모은 돈을 다 강도 맞았어. 뭐? 강도? 대체 무슨 말이야? 강도라니. 같이 일하던 놈인데 그 놈이 어디서 그런 것까지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이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었나 보지. 하여간 그 위험한 걸 머리에 겨누면서 통장 비밀번호를 대라는 거야. 진짜야? 어떻게 그런 일이... 너무 무섭다. 당신 정말 무서웠겠어. 같이 일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까지 하는 거야? 아는 놈이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해. 내가 돈을 꼬박꼬박 모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말이야.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목숨은 살려주겠다고 하더라. 정말 너무 무서웠어. 온몸이 덜덜 떨리더라고.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밖에 없었고 내 통장에 들어있던 2억 5천만 원 넘는 돈을 몽땅 빼간 거야. 나중에라도 신고 같은 건 했어? 돌려받을 방법이 없대? 이미 어디 다른 나라 같은 데로 도망갔어? 거기서 말도 안 통하는 데다가 사실 내가 배를 타는 게 그 나라 취업비자를 제대로 받고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말하자면 불법 외국인 노동자 신분인 건데 그러니까 괜히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고 그런 신분으로 뭔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더라고.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내가 정말 할 말이... 울지 마.
울지 마. 돈보다 내 남편 목숨이 더 중요하지 무슨 말이야. 그깟 돈이야 또 벌면 되는 거고 없어도 그만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먹여 살릴 수도 있어. 당신은 우선 몸부터 좀 추스르자. 이런 게 다 트라우마로 남고 그러는 거잖아. 병원부터 알아봐야겠어. 솔직히 그냥 눈 뜨고 코 베이고 온 거잖아요. 그 돈이 아깝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무려 7년을 바다에 나가 고생하며 번 돈인데. 그렇게 날려버렸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지만 돈보다 남편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먼저였어요. 이제 남편이 돌아왔으니 둘이 같이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이 귀국한 후로 시모와 엮이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연애 기간이 짧았으니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처음 인사를 드렸었고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외국에 나가 있었잖아요. 그동안 시모는 제게 거의 연락을 안 했어요. 처음엔 제가 의무감에 안부 연락을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면서 편하게 지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댁 행사에도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거의 교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남편이 통장을 다 털리고 빈털터리로 한국에 돌아온 이후로 그제야 뭐 시모 노릇이 하고 싶어진 건지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 기죽어 살면 안 되니까 가장 대우를 좀 잘하라면서 잔소리를 하는 거 있죠? 여태 저는 물론이고 남편에게도 관심 없어 보이던 양반이 갑자기 그렇게 아들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어이가 없었답니다. 그렇긴 했지만 잔소리쯤이야 그냥 쉽게 넘길 수 있었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남편은 그래도 잘 이겨내줬어요. 돈을 다 잃고 온 게 미안해서 더 그러는 것 같았죠. 하루라도 빨리 몸을 추스르려고 애쓰는 게 보였고 회복이 되자마자 제 가게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형부가 언니 가게에 나와서 일한다며? 근데 벌써 그렇게 일을 해도 되는 거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쉽게 볼 문제가 아니라던데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더 쉬라고 했는데도 부득부득 그렇게 나오는 거야. 심지어 나보다도 1시간이나 먼저 출근해서 청소부터 깨끗하게 해놓고 부지런을 떨고 있다니까. 정말 열심히 해. 솔직히 형부가 그렇게 일머리가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하는 거 아니야? 으이그 기집애. 아직도 네 형부가 그렇게 못마땅하니? 그래 뭐 일을 잘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머리도 생기겠지. 7년이나 뱃일을 했는데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낸 건 아닐 거 아니야. 제 짐작과 바람대로 남편은 점점 요령도 늘어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몸을 아끼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일 없이 한결같이 우직하게 정말 열심히 했죠. 남편을 그리 탐탁지 않게 여기던 동생도 부지런한 거 하나는 인정해줘야 한다고 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남편과 살 부대끼고 살면서 가게 일도 함께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간 왕래를 안 하고 살다가 남편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바로 문제가 생긴 거죠. 역시 시자가 괜히 시는 아닌가 보다 싶더라고요. 남편은 7년간 번 돈을 잃고 온 것 외에는 돈 문제 같은 걸 일으킨 적이 없었는데 시댁 식구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밑으로 남동생 하나와 여동생 하나가 있는데 남편이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즈음 시댁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시동생 결혼 준비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죠. 도련님 축하드려요. 곧 서방님이라고 불러드려야겠네요. 결혼 선물로 뭘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현금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냉장고나 TV 같은 가전을 하나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요. 어떠세요? 아니 형수, 뭐 건물도 하나 있고 다른 부동산도 더 있다고 하던데 통 크게 신혼집 하나 해주는 거 아니었어요? 아, 이거 영 실망이네. 네? 도련님도 참 농담이죠? 제가 무슨 집을 해드려요. 완전히 없는 소리는 아닌데 뭘 그러니? 집이라도 하나 해줄 게 아니면 차라리 그냥 현금으로 주려무나. 가전은 어차피 신부 측에서 해오는 건데 왜 그걸 해준다 그러니? 냉장고나 TV도 큰맘 먹고 선물하려는 거였는데 시동생이나 시모는 아주 불만스럽다는 듯이 입이 대빨이나 나온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런 반응은 진심 예상 못했거든요.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남편이 제 눈치를 보더니 중간에서 잘 중재를 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지만 어이가 없긴 했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신혼집 장만할 자금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아무리 대출을 받아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저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망설이긴 했는데 차용증 쓰고 공증까지 받아준다고 하길래 빌려주긴 했는데 처음에 너무 큰 금액을 말해서 그렇게는 빌려주기 힘들다고 아무리 많이 해줘도 5천 이상은 해줄 수 없다고 했더니 원하는 만큼 안 해준다고 돈 빌려가는 놈이 더 갑처럼 굴길래 남편과 달리 시동생은 싹수가 영 없구나 싶어서 앞으로 절대로 돈을 더 빌려주거나 그러지는 않아야겠다고 결심을 했죠. 근데 더 기가 차는 건 시동생이 제게 빌려간 돈을 몇 달 제대로 돌려놓는가 싶더니 어느 달부터 입금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2달 정도는 사정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기다렸어요. 상식적으로 뭔가 사정이 있으면 지가 먼저 얘기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3달째도 입금이 되지 않길래 시동생에게 전화를 했죠. 입금을 못할 사정이 있으니 입금을 못한 거죠. 다음 달부터는 넣을 거니까 걱정 마요. 그 돈 떼일까봐 그래요? 그 몇 달 못 넣었다고 이렇게 닭달까지 하고 말이에요. 아니, 서방님. 내가 무슨 닭달을 냈다고 이렇게 소리까지 질러요? 누군 성질없어서 좋게 말하는 줄 알아요? 아무 말도 없이 입금을 안 하길래 그래도 나름대로 사정 생각해서 기다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한 건데 이런 반응은 너무 당황스럽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하죠. 이왕 이렇게 나오시니 저도 안 참고 할 말 다 할게요. 다음 달에도 입금 안 하시면 저도 더 이상 서방님이랑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동서랑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시동생이 바로 다음 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아니, 어제 통화했는데 뭘 찾아오기까지 해요? 형수, 아니 전화로 그런 말을 하니까 찾아올 수밖에요. 우리 와이프는 내가 형수한테 돈 빌린 것도 모르는데 뭘 와이프랑 얘기하겠다고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걱정이 돼서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제 입장이 너무 난처해지니까 제발 좀 봐줘요. 네? 내가 뭐 당장 동서한테 얘기한다고 한 것도 아닌데 뭐가 걱정이 돼요. 다음 달부터 약속한 분납금 제대로 송금하면 그럴 일 없을 거니까 걱정 말고 돌아가서 일 열심히 하시고 다음 달에는 꼭 송금하세요. 그렇게 돌려보냈는데 다음 달에도 입금을 하지 않았고 동서랑 이혼하게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시동생은 남편과 성향이 진짜 다른 사람이어서 그다지 성실하지도 않고 뺀질거리는 날라리 기질이 좀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은 못하고 자기 친형네가 건물 주고 어쩌고 하면서 좀 사는 집인데 부모님이 워낙 청렴하시다며 되도 않은 허세를 떨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나 가난이 어디 쉽게 가려질 일인가 말이죠. 결국 다 들통이 나서 동서가 위자료까지 줄 의사가 있으니 이혼하자고 나온 거래요. 그 상황에서 시동생이란 인간은 지가 이혼당하게 생긴 걸 제가 신혼집을 안 해준 탓으로 돌리며 제 원망을 하는 거 있죠? 당신한테 이런 말해서 정말 미안한데 서방님이 나한테 정식으로 사과할 때까지 서방님 안 볼 거야. 얼굴 안 보고 산다고 돈까지 안 갚아도 된다는 건 아니니까 약속한 날짜에 꼬박꼬박 입금하라고 전해줘. 신혼집도 어차피 처분할 거 아니야. 그거 처분해서 바로 갚으면 제일 좋지 뭐. 아니야, 당신 이해해. 그 자식이 선 넘었지 뭐. 당신 돈은 꼭 갚게 할 테니까 기다려줘. 우리 가족들 일로 당신 힘들게 해서 미안해. 남편이 너무 미안해하길래 더 이상 말하지는 않았지만 시동생이 그 돈을 바로 갚을 리가 없죠. 이혼하고 신혼집도 처분했다고 하던데 그 돈으로 뭐라도 해보겠다며 들썩이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워낙 난리를 쳐놓은 덕분인지 저한테 갚을 돈은 그래도 제대로 입금을 하길래 별말 안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에휴, 한숨 나오시죠? 남일 같지 않아서 한숨 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누구나 다 이 정도의 시댁 문제는 갖고 사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 이런 일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암이란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랑 다시 만나 살 부대끼며 같이 산 지 이제 겨우 2년이 지났을 뿐인데 나이 40에 암이라는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말기 대장암이래요. 제게는 그 말이 사형 선고 같았습니다. 저는 삶에 대한 의지를 잃었고 병원에서도 치료에 대한 의지가 그다지 강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다 제가 가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여겨졌죠. 제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 남편은 저보다 더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때 남편이 강도당하고 돌아와서 오열했던 것처럼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또 거품을 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남편은 제게 아무런 의지가 되지 않았죠. 저만 보면 수도꼭지 튼 것처럼 눈물이나 콸콸 쏟고 장사해야 하는데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동생은 제게 호스피스 병동 입원을 제안했어요. 동생 또한 남편처럼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암 선고를 받은 것 이상으로 힘들어했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오히려 제가 그런 동생을 위로하러 동생 집에서 동생과 며칠 지내야 했을 정도였죠. 그렇게 지내다가 호스피스 병동 입원에 대한 제안을 받고 입원을 결심한 거라 동생이 저를 데리고 입원 수속을 했고 남편에게는 그 사실을 전화로 얘기했었어요. 남편 얼굴 보고 얘기하면 난리가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절대 안 된다고 쓰러질 것 같았고 그래서 전화로 얘기한 거였어요. 남편도 일단은 알겠다고 본인이 먼저 면회 오겠다고 하길래 저는 가게 잘 부탁한다고 하고 끊었어요. 호스피스 병동 입원을 앞두고 남편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동생과 강원도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생각해보니 동생이랑 오붓하게 제대로 된 여행 한번 안 갔더라고요. 제가 돈만 벌고 그렇게 살았었네요. 그렇게 여행을 가서 동생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 재산에 대해서도 동생과 얘기를 했어요. 제가 죽으면 제 재산은 남편에게 다 상속될 텐데 동생에게도 건물까지는 아니더라도 현금 상속은 하고 싶었거든요. 재산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 마지막 유언 같기도 해서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남편에게도 이야기는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동생과 함께 집으로 갔는데 세상에 시부, 시모, 시동생, 시누이까지 모두 모여서 온 가족 축하 파티를 벌이고 자빠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중문은 활짝 열려있고 도어락 열리는 소리도 묻힐 정도로 시끄럽게 떠돌고 있더라고요. 들으니 우리 아들 이제 건물주 되는 거네 라며 시부모는 들떠서 난리도 아니고 들어가 보니 특별한 날 마시려고 큰맘 먹고 사놓은 샴페인까지 꺼내서 처마시고 있는 거죠. 대장암이고 뭐고 암세포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꼴을 보니 분하고 억울해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죽을 순 없죠. 어차피 죽을 거라는데 시한부 남은 인생을 그 인간들에게 복수하는 데 걸 작정을 했습니다. 동생도 눈 뒤집혔죠. 형부,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언니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다는데 샴페인을 꺼내 마셔요? 샴페인이 대수니? 나 죽으라고 무당 사서 굿도했을 것 같은 인간들이야. 저런 걸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다니. 기가 막힌다 정말. 아니 여보, 그게 아니고 엄마가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야. 뭐, 지금 이 상황에서 할 말이 있어?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냐고. 있으면 어디 해봐. 없지? 네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닌데 되지도 않는 말 쥐어짜려고 고생하지 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 나가라니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들어? 나가! 나가라고! 내 집에서 꺼지란 말이야. 네 식구들 다 데리고 당장 꺼져! 아니 형수, 아무리 그래도 엄마 아버지도 계시는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말이 심해? 야, 너는 나한테 사과 제대로 하기 전에는 눈도 마주치지 말라고 했지. 어디서 감히 나서! 지금 네가 할 말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니? 닥치고 가만히 있어. 네가 하는 말 제대로 들어줄 생각 없어. 그리고 내가 못할 말 한 게 뭐야? 얘야, 아무리 그래도 시동생한테 반말에 야라니. 아픈 애라고 조심하고 봐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구나. 네가 시부모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러는 거니? 왜요? 시동생이라는 저 자식도 한 번씩 저한테 반말처럼 하던데 저는 왜 못하나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그런 거 따지게 생겼어요? 나 지금 당신한테도 반말할 수 있어. 이거 왜 이래? 나 죽고 당신 아들 건물주 되는 게 그렇게 좋았어? 그래서 아직 죽지도 않은 며느리 입원하는 날 샴페인 까고 파티하고 있었니? 내 건물이 왜 당신 아들 거야? 내가 죽어도 내 건물 내 걸로 지켜놓은 다음에 죽을 거야. 내 건물 당신 아들한테 가는 꼴은 못 보지 내가. 언니, 더 상대할 것도 없어. 흥분해봐야 언니 힘만 빠져. 힘 아껴야지. 저것들한테 복수할 거라며. 그러려면 언니 정말 건강해져야 돼. 맞아. 내가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저것들이 내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둘 순 없지.
절대 안 되지. 당장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좀 꺼져줄래? 동생과 저는 그것들을 싹 다 내쫓았고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꿨어요. 남편 놈도 더 이상 제 집에 들여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난리를 치르고 병원으로 갔는데 너무 분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언니, 그만 울어. 자꾸 울면 힘들어. 응? 나쁜 인간.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이고 살았던 거야? 기가 막혀서 정말. 언니, 대장암 그거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들 응징할 작정으로라도 기운 차리고 치료받자. 어? 언니 상태가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건 맞아. 근데 그건 최악의 상황을 두고 진단했을 때 그런 거래. 병원에서 원래 최악의 상황을 먼저 얘기하는 거 알지? 말기 암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얼마든지 치료해볼 여지가 있다고 하셨단 말이야. 뭐? 그런 말을 왜 나한테 안 하고 너한테 하신 거야? 언니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이기나 했어? 너무 낙담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의지도 없었잖아. 그러니 나한테 설명을 하신 거고 그 뒤로 나도 여러 번 언니한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병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잖아. 그런 거야? 그럼 나 나을 수 있어? 치료 방법이 있는 거야? 살 수 있대? 그래, 살 수 있대. 수술보다 항암 치료 먼저 받으면서 메스부터 줄여보자고 하시더라. 항암 치료 견디려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언니가 너무 의지가 없어 보여서 걱정이라고 하셨어. 그래서 내가 생각도 못해 시설 좋은 요양병원에 입원시켜서 식단 관리며 뭐며 그런 걸 잘 받게 할 작정으로 병원을 알아본 거야. 그랬구나. 그래, 나 몸 건강하게 잘 만들어서 항암 치료 열심히 받을게. 아니, 근데 왜 요양병원이 아니고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그랬어? 이 병원이 제일 좋아 보여서 상담을 하러 왔는데 마침 이 병원이 호스피스 병동도 함께 운영하는 병원인 거야. 그걸 보니까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 거지. 형부, 아니 그 인간한테는 언니가 진짜 가망이 없는 말기 암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하는 거라고 해보고 싶었어. 호스피스 병동이 뭐야. 더 이상의 연명 치료도 포기하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평온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잖아. 보통 입원하는 사람들 대부분 2달도 못 넘기고 죽는데. 그러니 언니가 곧 죽을 거라고 알게 됐을 때 그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좀 보고 싶었어. 언니한테 상의도 안 하고 나 혼자 저질러서 미안해. 미안하다니. 그 덕분에 그 인간 실체를 알게 됐는데 절이라도 해야 할 판이야. 은주야, 고마워. 진심이야. 네 덕분이야. 사실 동생이 괜한 심술을 부리는 게 아니라 동생 입장에서는 그럴만하기도 했어요. 동생은 처음부터 남편의 진정성을 못 믿어했거든요. 근데도 제가 남편이랑 사이가 좋으니 심한 얘기를 못한 거죠. 아무리 사이 좋은 자매라도 지켜야 할 선이란 건 있는 거고 동생이 그건 지킨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언니도 알고 있겠지만 내가 그 인간을 처음부터 별로 안 좋아했잖아. 어쩐지 그 인간이 그다지 성실해 보이지 않았거든. 그래서 생활력 강한 언니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싫었어. 네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건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럴 사람 아니라고 순수하고 순박한 사람이라고 감싸기 바빴잖아. 지금 생각하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인데 그땐 정말 그렇게 보였어. 워낙 가난하게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늘 기가 죽은 채로 살아온 사람이라 그렇지 머리를 나쁘게 굴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게 정말 위험한 생각인 거지. 가난한 환경에서 불쌍하게 자란 사람이 착하다고 누가 그래? 언니, 요즘은 힘들게 산 사람들이 더 잘못된 생각으로 오히려 엇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 내 친구 중에서도 가난하게 살면서 독만 남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여유 있는 집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애들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고 착하더라 뭐. 그러게나 말이야. 내가 무슨 옛날 동화책 생각을 했나 봐. 가난하고 순한 사람이라서 무조건 착할 거라고 믿어버렸던 것 같아. 네가 좀 지켜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눈꽃만큼도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안 했어. 오히려 네가 못마땅해 하는 게 그 인간한테 상처가 될까 봐 내가 더 잘해주려고 했다니까? 어이없지? 그러니 콩깍지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 근데 결혼하자마자 돈 벌겠다고 원양어선 탄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봤나 싶기도 하고 다행이다 싶었어.
안심이 됐다고 해야 하나? 그랬던 것 같아. 그래도 이런 상황이 되니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잘했어. 너 진짜 잘했어. 내가 그 인간 동생 보면서 형제가 어쩜 저렇게 다를까. 형은 저렇게 착한데 동생이란 새끼는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고 그랬거든. 근데 그 인간도 지 동생 못지않은 쓰레기였던 거야. 근데 그냥 찐따여서 그걸 많이 드러내지 못했던 것뿐이지. 그리고 이제야 얘기지만 내가 그 인간을 다시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된 건 그 인간이 7년간 번 돈을 강도한테 다 뜯겼다고 했을 때였어. 물론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라면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니까 그 일을 두고 의심한다는 게 미안한 일일 거야. 그래서 별말 안 했지만 사실 난 그때도 무지 의심스러웠단 말이지. 뭐가? 설마. 아이, 설마.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고? 에이, 아니야, 은지야.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인간은 그러고도 남을 인간인 것 같아. 시동생 새끼는 야가 빠진 데다가 허세만 가득하지 신우이란 년은 이쁘장한 얼굴로 남자 후리칠 국리라 하는데 그 인간은 동생들이랑 달리 가진 재주랄 것도 없이 그냥 찌질하기만 한 놈이라서 그냥 쭈구리로 살았던 것뿐이지 실상은 그 인간이 제일 썩어 빠진 정신 상태를 가진 놈인 것 같아. 그게 좀 그렇잖아. 언니가 건물 샀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도 한국에 들어올 생각을 했었다면서 냉큼 들어온다고 하더니 강도당해서 빈털터리가 됐다는 게 아무래도 찜찜했어. 언니,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혼할 거지? 소송 준비하면서 그 인간 재산부터 좀 털어봐야 할 것 같아. 회사 선배 언니가 최근에 이혼한 얘기를 들으면서 알게 된 건데 2년인가? 뭐 하여간 그 안에 처분한 재산까지 포함해서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대. 이혼 소송하면서 다들 재산 빼돌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법까지 있나 보더라고. 당연히 소송해야지. 그런 좋은 법이 있다니 든든하다 얘. 맞아. 다 조사해봐야 해. 마침 딱 2년 안에 걸리잖아. 이거 뭐 하늘이 나를 돕는 거 아니냐고. 이런 기운이면 내 병도 금방 낫겠어. 안 그래? 맞아 언니. 이제 우리 언니로 돌아온 것 같네. 이제 몸에 좋다는 거 잘 챙겨 먹으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보자. 저는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에 돌입했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포렌식으로 남편이 제게 거짓말하고 시댁 식구들과 작당해서 제 돈 뜯어낼 궁리만 했던 증거는 이미 확보했고요. 동생 말처럼 2년간 처분하거나 양도한 재산 목록을 뽑아봤더니 기가 막혀서 강도한테 뜯겼다던 돈 2억 5천은 시모 통장으로 송금했더군요. 게다가 내역을 보니 7년간 정말 열심히 모았으면 4억도 넘게 모았을 것 같던데요. 7년간 배만 탔다던 건 개뻥이고 돈 벌어서 여행 다니고 놀았던 기간도 꽤 길더라고요. 7년 동안 돈 벌면서 놀러 다닌 거죠. 그런데 그 사이 제가 건물도 하나 샀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가 번 돈은 시모한테 송금해서 빼돌린 거죠. 진짜 상종 못할 것들이지 않나요? 그런 인간한테 제 재산 한 푼도 나눠줄 수 없고 빈몸으로 내쫓으며 위자료까지 받기 위해 가능한 모든 증거를 모으는 중이랍니다. 지가 한 짓이 다 들킨 마당이니 남편이란 새끼는 저를 찾아와서 부탁인지 협상인지 모를 얘기를 하던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우선 해명을 좀 할게. 그때 집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했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 7년 동안 아들 노릇 한 번 못했는데 돈이 있으면서 안 도와드릴 수가 없더라고. 그렇다고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니? 그냥 거짓말이 아니지. 거품까지 물고 쓰러지면서 아주 생쇼를 했잖아. 거품은 어떻게 물었니? 세탁세제라도 물은 거야? 기가 막혀서 정말. 네가 나를 아는데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안 된다고 할 사람이야? 어디서 먹히지도 않은 거짓말을 또 하고 있는 건데? 그냥 나한테 말 안 하고 네 돈 빼돌리고 싶었던 거잖아. 진짜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어떻게 설명해도 당신이 믿어주질 않으니 방법이 없네. 그건 그렇다 치고 당신도 조의 내역을 다 봤으니 알겠지만 내가 대출받은 게 좀 있어. 빚도 재산인 거 알지? 내 빚에 대해서 당신은 제외시켜줄 테니까 그 돈 2억 5천도 좀 봐주면 안 될까? 그렇게 합의를 해주면 좋겠어. 지금 합의라고 그랬니? 진짜 웃겨. 너도 변호사는 하나 쓰고 있는 것 같던데 네 변호사는 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정말. 아무리 싸구려를 구했어도 그렇지 기본이 안 돼 있네. 잘 들어. 네가 대출받은 그 빚은 말이야. 네가 대출받으면서 나한테 한마디도 상의한 적 없고
대출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관심도 없지만 너랑 내가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데 쓰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애당초 나한테는 그 빚은 같이 책임져야 할 의무 같은 게 없어. 알겠니? 그러니까 그 빚이랑 상관없이 네가 2년 전에 빼돌린 2억 5천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을 따질 거야. 그리고 내 건물에 대해서 네 지분 요구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 건물 사는데 네가 도움된 거 1도 없고 내가 그 건물 살 동안 7년 동안 외국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는지도 네 통장이나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잘 알겠더라. 내가 너라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다 잘못했어. 그땐 내가 너무 어리고 철없던 시절이라 갑자기 큰돈을 버니까 써보고 싶더라고.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 지금은 너무 후회하지. 진짜 후회해. 당신 항암 치료 받는다면서. 내가 당신 옆에서 진짜 열심히 간호할게. 그럴 수 있게 해줘. 당신한테 사죄하는 심정으로 정말 잘 돌봐줄게. 네가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나를 왜 돌본다는 거야? 사죄하는 심정? 웃기지도 않아. 알아?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으면 판결받는 대로 위자료랑 재산 분할이나 잘 입금해주면 돼. 그것 말고는 너한테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 듣고 싶은 말도 없으니까 더 볼 일도 없겠지? 그만 가줄래? 정말 미친놈 아닌가요? 지가 저한테 어떤 짓을 저질렀는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어떻게 잘 보여서 타협을 하려고 하다뇨.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먹고 계속 연락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모까지 연락을 해오는 통에 아주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한테 일종의 경고처럼 일을 하나 터뜨려줬죠. 신우이가 지 전 남친한테 구라를 친 게 하나 있었거든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린 신우년이 성형수술을 하더니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 환승하면서 전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할 핑계거리가 없으니 무슨 불치병 같은 거에 걸렸다면서 당장 죽는 건 아니어도 애도 못 낳을 거고 그런 몸으로 결혼할 수 없다면서 전 남자친구 생각해서 보내주는 것처럼 아주 연병을 떨어놨던 거예요. 그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저는 신우이 전 남친에게 연락을 하기로 했어요. 신우이 전 남친을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신우이 SNS를 통해 댓글로 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었고 그래서 마팔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신우이 전 남친에게 DM을 보내 신우이 불치병은 개뻥이고 더 좋은 남자 만나서 미국 갈 준비하고 있다더라. 결혼식도 하와이에서 할 거라던데 완전 당한 거라고. 심지어 그쪽이 준 웨딩링 팔아서 지 가방 살궁리나 하는 등 그쪽에 대한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괜히 마음 아파할 것 같아 알려주는 거라고 마음 정리 잘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전 남친이 개빡쳐서 미친 듯이 날뛰는 거예요. SNS에 자기가 당한 일 다 폭로하고 그러면서 정신적 피해 보상 그런 걸로 고소할 거라면서 난리치던데 진짜 고소를 진행하긴 하나 봐요. 신우이가 저한테 그런 폭로를 하면 어떡하느냐 죽은 날 받아놨다더니 막 나가는 거냐 하길래 너 같은 게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보고 죽을 수는 없어서 기를 쓰고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라고 더 난리를 쳐줬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전화라고 했죠. 한 번만 더 저한테 연락하거나 귀찮게 하면 시동생 인생도 더 힘들어질 거라고 말이에요. 협박이라고 생각해도 좋다고 했고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먹혔는지 잠잠하네요. 제가 뭘 더 터뜨리지 않아도 시동생은 지 생긴 대로 지가 알아서 지 인생 말아먹고 있고 남편이었던 새끼랑 시모는 저한테 줄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마련하려고 정신없을 거예요. 그것들 날아가는 거 보는 재미에 힘을 얻고 있다고 하면 좀 그런가요? 뭐 어때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래요. 솔직히 저 요즘 너무 기분 좋고 살맛 나거든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라도 응징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항암 치료라는 거 정말 힘들기는 해요. 그래도 경과가 좋다고 하고 3차까지 진행하면 매스가 훅 줄어들어서 수술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면서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도 들었답니다. 제 몸 건강해질 생각만 하면서 남은 치료도 잘 받을 거예요. 100살까지 살면서 그 인간들 시궁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 구경해야죠. 치료 끝까지 잘 받고 건강해질 수 있게 응원해 주실 거죠?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댓글로 공감하고 응원해 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